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조금 좀 쌀쌀해진 것 같죠. 오늘 아침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 하지만 조금 있다가 중서부 그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나쁨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좀 숨쉴 만한 세상에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기후는 숨쉴 만하지 못한 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생활만은 좀 숨쉴 만한 여유를 찾는 그런 날이 돼야 될 텐데요. 자, 환경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도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 자,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또 시도 시작하잖아요. 시. 예? 이 시도 시작하는데 우리 또 이거 그거 끼세요. 네네. 예. 네. 지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김웅 교수님부터 먼저 이 BGM 쫙 깔아드리면 또. 네. 이번 주 연시조를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국태민안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좀 행복하고 편안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역할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요. 국태민안. 예, 국태민안가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국태민안가 김홍국. 강호의 삭풍바람 미세먼지 흑천지라 특활비 도탄지경 국민들의 한숨소리 아뿔싸 가짜 지도자 백성위에 군림했네. 정치의 본디 역할 망각한 채 농단, 문란, 금수강산 파헤치고 문고리는 지록 위마. 애국꿈 순국선열들 지하에서 통곡했네. 촛불 꿈 타올라서 민주주의 살아나고 예술가는 자유창작, 올림픽은 남북화합. 자유야 진실로 살아 민주주의 꽃피우라. 강호의 혁신열풍 헬조선을 바꿔보세. 국민들 사랑받고 시대에 맞는 개헌열풍 어즈버 태평연호를 온 국민과 이루세. 네. 이게 말이에요. 이때 이 막걸리 한 잔 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말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그 모주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음주 방송 안 되니까요. 그럼요.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케이블 보니까 음주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만, 네, 라디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요즘 흙먼지, 특히 미세먼지 오늘도 굉장히 주의보가 들려서 막걸리가 좋대요. 근데? 시민들 저 마스크 하고 다니면서 다니시지 네. 않습니까? 네. 참 불편하고 좀 힘든 세월. 그렇죠.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 미세먼지에 막걸리가 좋다는 줄 알고. 막걸리는 뭐 저녁 시간 때 편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 정치도 정말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럼요. 또 여러 가지 뭐 부딪힘, 뭐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잘못된 과거, 아하.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 남용에 했던 그런 시대를 빠르게 청산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도 국태민안가라고 붙였습니다. 아니, 김 교수님은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 국태민안, 그 다음에 지록위마, 뭐 이런 거 딱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를 몰라가지고.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오늘 제가 그 평창 올림픽 유감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삼수에 유치하곤 태극기 못 든다네. 김정은 북핵 뒤에 신나는 북한 선수. 여자팀 아이스하키 누가 눈물 닦으랴. 이상입니다. 아, 예. 아주 간결한 그냥 그 엑기스를 그냥 확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냥 쭉 하신 거죠. 제가 사자성어를 못 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저랑 공통점이 많으셔, 그러니까. 보면. 네. 아니, 그래서 연시조나 뭐 사설시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좀 길게 하는 게 그 묘책인데 저는 뭐 길게 할 능력은 안 되고요. 좀 요새 시사적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쉽게. 네. 아니요. 이게 강의도 그렇고 쉬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게 이제 쉽게 해야죠. 이 알아듣기 쉽게. 자, 근데 말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 왜 올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백미편이라는 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거의 대결 구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를 괴멸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현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분 어떻게 해보십니까? 김홍 교수님. 저는 뭐 대결 구도로 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형식은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단죄를 받았듯이 사실은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국정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현재까지 나온 액수는 지금 5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임기가 5억 5천이요? 예, 왜냐하면 2억 두 번 걸쳐서 했고요. 청와대로 흘러간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만 달러를 또 해외 한전에서 가져갔던 내용이 있고요. 뭐 이런 내용 종합하면 현재까지 나온 액수가 앞으로도 뭐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가 일부 뭐 이 얘기들이 지금 용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진행되는 사안들은 사실은 과거 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이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말로 정치 공작이 횡행했던 그런 이명박 시대의 그런 불법을 단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은 명백하게 불법은 분명히 검찰 조사에서 단죄를 받을 거 이미 상당 부분 밝혀진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 지금 과거에 국무총리실에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건 당시에는 상당히 이 전체적인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었는데요. 장진수 주무관에게 당시 이 관봉으로 국정원 돈이 흘러갔던 상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까지 밝혀진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정말 거대한 정치 공작과 범죄인 사실인데 그런 속에서 현재 검찰 조사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일단 불법에 대해서는 단죄가 돼야 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분명하게 또 어떤 매듭의 끈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진행은 되지 않을 거다. 정말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은 엄정하게 다뤄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대결 구도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그 구도로 보면 대결 구도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제 청와대 발표가 대결 구도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검찰에서 나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자루와 칼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날 검찰 대응이나 어제 오전에 무대응을 봐서는 확실하게 이거는 너무 기울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발표한 MB 쪽에서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때쯤 그것도 직접 그 대통령의 그 말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 쪽에서는. 그래서 칼자루와 칼날이라고 하는 사법적인 틀에서 삿바싸움이라고 하는 정치 틀로 어제가 청와대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거 실체적인 진실이야. 뭐 이제는 그 수사 과정에 있으니까 관전자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투명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할 부분이 있고 사실 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자리에서 검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의혹을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야 뭐 탄핵을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미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어제 분노했다라고 하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국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조선시대에 계속 반복됐던 사화가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차근차근하게 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MB 측에서는 뭐 우리라고 아무것도 없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경우도 뭐 당시에 뭐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든가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그런 폭발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현재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법적인 진실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경찰 수사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예.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 정부에 대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검찰을 본인은 정치 공작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과 국정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전혀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고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본인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불법이 저질러졌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가 최시중, 천신일 비롯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았고 지금 엄청난 범죄들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다면 최소한도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 제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임 중에 제가 지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네. 더 잘 했어야 됐는데 그런 회한은 있다는 최소한도 국민들께 유감과 반성의 그 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끌고 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좀 참 아쉬웠습니다. 예, 김우석 부사장님 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있을 개연성이 많죠. 게다가 지금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MB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MB 쪽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서로 좀 심사협정 같은 걸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양쪽에서 다 이게 뭐 정말 유무죄를 따지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법 과정이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파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MB를 자꾸 자극함으로써 그때 일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국정이 흔들려 버리면 정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의가 그런 의미의 정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법 정의보다도
뭐 법이 두 가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안정성과 정의인데 이 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하는 그 당사자가 정부고 지금 현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검찰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 부분은 사실은 정치 공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정권 때도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검찰 중립성을 할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야 해요. 정치적 중심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외면한 채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검찰 인사권의 독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보수층, 그러니까 이 각 진영의 결집에 영향을 미칠까요? 보수와 진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정한 결집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보수층 그렇지만 현재 보수층이 굉장히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 또 뭐 바른정당으로 연계되는 정당의 구조라든가 또는 친박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뭐 전혀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도리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이계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의 이런 극단적인 양상에 대해서 아마 보수 지지층 분들이 많이 걱정은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결은 어려울 거다. 아하. 뭐 진보층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집결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다시는 없어야 될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재발 방안에 대한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일단은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여권에서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친이 친박을 계속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국정을 리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요새 보면은 약간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은 친박이고 이는 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빨과 그래서 친이구나 이빨을. 예. 그래서 이빨과 이가 없으면 결국 몸통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과정을 보면은 보수 진영이 일정 정도 물론 친박 쪽에서는 친이가 마땅치 않겠죠. 탄핵 때 오히려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불만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대로 가면 보수가 정말 괴멸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 일정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남북 평창 동계올림픽 동시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동계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이자 축제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저는 잘 살리고 있다. 분단돼서 서로 대결하던 남한, 북한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중재와 또 IOC의 이런 배려 속에서 함께 국제 스포츠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전 세계가 기대를 가지리라고 봅니다. 저 과거에 뭐 기자 생활하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면서 우리나라 그때 농구하는 정운순 선수가 이제 한반도 깃발을 북한 선수랑 같이 들고 입장했던 장면에 제 현장에서 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개막식에서 그 장면을 봤었는데 전 세계가 환호하고 같이 기뻐해 줬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됐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북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서로 간의 어떤 체제의 대결이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기의 의미도 있고요. 그동안 또 남북한이 같이 하는 모든 행사, 우리가 아시안게임 부산에서 유치하고 했을 때도 공동으로 이렇게 개막할 때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진영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과거에 아무런 그런 노력도 없이 대결만 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하면서 무능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극우적 행태에 의해서 냉전적 안보관으로 이었던 시대로 저는 돌아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한 채 대결만 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면서 서로 간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같이 공동팀으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선수의 손도 잡아보고 남한 선수의 손도 잡으면서 한 동족임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이번에 정말 좋은 국제사회의 여망과 IOC 국제 올림픽위원회 함께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성공을 꼭 이끌어야 된다. 저는 바람직한 그 합의라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일단 남북 합의가 됐으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야겠죠. 근데 역시 왜 여자 팀이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남북 합의가 됐지만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일 있을 IOC 회의에서 일단은 허락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전제가 상대국에서 일정 정도 양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위스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스위스하고 일본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나머지 한 개국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돼봐야지 한다. 전체적으로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건 스포츠 정신에 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야 우리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여론입니다. 지금 젊은 층 기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그런 거에 이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에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북한 사람이 먼저냐 이런 기사도 나왔더만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설득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데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회담 자체도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대응해 가지고는 국민들 마음을 잡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렇죠. 이 개인의 이게 반하는 저건데 이게 국가나 정세를 위해서 희생해라. 글쎄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그랬는데도 별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한 효과가 적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무료도 아닌데 8시 40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 미세먼지로 활동하기가 참 불편하셨을 텐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길 정체가 어제만큼 오늘도 많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먼저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일어나 성수까지 밀려 있습니다. 다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 구리 방향도 출근길 정체가 아직은 길게 이어집니다. 행주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지금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나란한 강변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향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부터 청담까지도 길게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은 아직은 20-30km 미만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작년에 일자리 예산은 18조 원 투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실업자는 역대 최대다.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은 사실이고요. 실업자가 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18조 285억 원인데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에 쓴 예산인데요. 문제는 작년에 고용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2017년 공식적인 실업자가 102만 8천 명인데요. 이 수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건데요. 자칫하면은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17년도 일자리 예산은 2016년도에 비해서 7.9% 증가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라는 거예요. 올해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2.6% 증가한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19조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투입 대비 더 많이 가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작년보다. 예. 근데 이제 올해도 실업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7.9% 증가다, 12.6% 증가다 이런 식으로 대폭 늘리는데 실업자는 계속 이제 늘어난다면은 이건 일자리 만든다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제는 결국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정부 예산으로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숫자상 한계가 있고요. 또 일자리 자체가 일시적인 사업을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경제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그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근데 그런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한다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임금이 좀 내려가니까 그때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이 안정화되면서 경기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바로 시장 기능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시장 기능이 비교적 약한 것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경제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현재 이제 기업들 창업과 투자 거의 빈약한 상태거든요. 노동시장도 지금 상당히 시장 기능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야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고용이 계속 악화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2017년 실업률 추세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2012년에 실업률이 3.1%였는데 2017년에 3.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보면요. 2012년에 평균 실업률이 7.9%였는데 2017년에 5.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차이가 큰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 2012년에 9.0%였는데 2017년 것이 10.2%로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OECD 국가들은 청년 실업률이 2012년에 16.2%에서 2017년 12.1%로 4.1%나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경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또 외국에 비해서 산업 구조가 그렇게 또 유별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거죠? 유별나죠. 유별나요? 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는 고용이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률은 올라가도
고용 창출 능력은 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하. 특히 문제는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계가 일을 하지 사람이 별로 일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용 창출 능력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노동자가 실직을 하면은 보통 다른 나라는 직업훈련 같은 것을 받으면은 다시 취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업을 하면은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되게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세 자영업이 이제 많이 망하니까 다시 실업자로 전락해서 엄청난 이제 신용 불량자로 이제 고통을 받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성장 잠재력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예.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8% 수준은 됐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그 잠재 그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고요. 예. 최근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2025년이면은 뭐 1%까지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고용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올해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는 올해 이제 19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일자리에 관련해서 3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 악재는 뭐냐면 수출 증가율이 작년엔 15.8%였거든요. 네. 올해는 4%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악재는 내수가 고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물론 안정시켜야죠. 그런데 네. 그것이 건설 경기를 지금 위축시키고 있다는 건데 작년에 건설 투자가 7.4% 증가했거든요. 올해는 것이 0%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원화 절상이라든가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제 고용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32만 개를 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국내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일자리가 올해 25만 개 정도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5만 개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53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올해 25만 개밖에 안 된다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 고용이 상당히 이제 악화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거꾸로 일자리를 자꾸 줄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참, 정부 일자리 정책이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걸 추진하면서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요.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상당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런 노동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아주 심한데 지금 이런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펴니까 대기업들은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해가지고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 일자리 또 만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줄이려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내수가 굉장히 이제 위축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영이. 예. 이런데 벼랑간 이제 최저임금 올리라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글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정부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올해 어떤 일자리 정책을 펴야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신노동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근데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수용 능력을 길러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우리 경제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협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예. 대통령. 사실 노동계 기업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하는데요.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동계 협조라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노동시장 보면은 고소득 정규직과 저소득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양계층 간의 갈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 문제가 더 이제 악화되면서 사회 불안까지 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노동계도 우리 양극화 해소한다. 노동시장의 어떤 시장 기능을 한번 찾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전한 시장 경제로 가보자. 그런 면에서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좀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이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이기는 그런 윈윈 전략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기업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노동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노동계도 물론 협조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노동계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사실 노동계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업률 빨리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일주일 벌써 다 지나갔네요. 요새 보면 참 시간 빠른데요. 자, 여러분 하지만 주말만은 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천천히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